며느리가 또 사고 쳤습니다. 6년간 숨겨온 충격적 진실은. 안녕하세요. 다방커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한 어머니가 평생을 개미처럼 일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명의 며느리 때문에 6년간 지옥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나는 김순애, 올해 58이다. 남들이 보기엔 내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평생 개미처럼 죽어라 일만 해서 적당한 재산도 모았고 자식들도 이 나이까지 어느 정도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는다. 남들 눈에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시바늘만큼의 구멍도 없어 보인다고들 한다. 그래, 남이 보기엔 그렇다. 남이 보기엔 적당히. 모든 게 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게 남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다. 6년 전 아들 민준이가 결혼했다. 신부 이름은 최지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밝고 사교적이고 웃는 얼굴이 예뻤다. 민준이는 그 애를 정말 사랑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다. 결혼식 날 민준이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안도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아들도 장가 보냈으니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첫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때 금액을 들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석 달 만에 800만 원. 신혼부부가 쓸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신혼초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조심하면 되겠지. 나는 그 돈을 보태줬다. 며느리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돈은 계획적으로 써야 해. 카드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반성하는구나.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6개월 후 또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1200만 원. 1년 후엔 2000만 원.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민준이는 차까지 팔아야 했다. 며느리가 만든 빚이 5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엄마, 저 어떡하죠? 차를 팔아서 갚았는데 또 빚이 나왔어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며느리는 대체 무엇에 돈을 쓰는 걸까? 나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었다. 지은아,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이렇게 계속되면 민준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면 자꾸 돈이 나가요. 그리고 옷도 사야 하고 화장품도 사야 하고. 그걸 몇 천만 원씩 써? 제가 통제가 안 돼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울먹였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6년간 이 패턴은 무한 반복됐다. 빚을 갚으면 또 빚이 생기고 갚으면 또 생기고 끝이 없었다. 민준이와 며느리는 너무나 반대 성향이었다. 민준이는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한 푼도 아껴 쓰는 아이였는데 며느리는 돈의 개념이 1도 없었다. 정반대였다. 전부 놀고 마시고 물건 사는데 다 쓰고 있었다. 며느리의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동네 이웃은 이렇게 말을 한다. 어머니가 여유 있으시면 좀 갚아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다. 나도 갚아주고 싶다. 하지만 이건 끝이 없는 구멍이었다. 6년째 사고만 치는데
내가 계속 메꿔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저 빚을 다 갚으려면 또 6년이 걸린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6년 동안 돈 한 푼 못 모으고 빚만 갚아야 한다. 민준이는 매일 밤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번 돈이 전부 며느리의 빚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전 내가 민준이네 집에 들렀을 때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다.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30 넘은 어른이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아. 엄마, 민준이는 나를 보고 더 크게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또 빚이 나왔어요. 이번엔 4천만 원이에요.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6년이었다. 6년간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끝없이 사고를 쳤다. 문제는 오직 돈이었다. 차도 팔아서 다 갚았는데 또 몇 천이 나왔다. 앞주에도 또 사고를 쳤다. 이게 마지막 사고일까? 아니었다. 이건 계속 무한 반복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눈물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가 자식 농사를 망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들은 나를 겉만 본다. 내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데. 그리고 나는 두려웠다. 저 며느리가 정말 사람이 될까? 아이를 낳고 나중에 도망갈까봐 겁도 났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며느리가 대체 왜 이러는지, 그 돈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6년간 숨겨졌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본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며느리를 다시 불렀다. 지은아,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순한 표정으로 앉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표정을 믿지 않았다.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줘. 그 돈이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6년. 도대체 뭘 하길래 계속 빚이 생기는 거야?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그게 몇 천만 원씩 나올 일이야? 지은아, 나도 여자야. 여자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나도 알아.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하시기야? 저도 성인인데 제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투를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평소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냉정하고 공격적이고 오만했다. 지은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건 좋아. 근데 그게 민준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민준이가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고 있어? 그건 민준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요. 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며느리의 진짜 모습인가? 민준이는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 저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왜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며느리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진짜 며느리의 모습이었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집에 가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었다. 민준이 앞에서는 여전히 착한 척했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땐 완전히 달랐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응, 시어머니. 완전 짜증나. 맨날 돈 얘기만 해.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래. 아, 진짜 꼰대 같아. 어차피 남편 돈이면 내 돈이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비? 그거 남편이 알아서 갚겠지. 나는 몰라.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게 며느리의 진짜 생각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민준이를 따로 불렀다. 민준아, 지은이 좀 단속을 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돼.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지은이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럼 이혼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요? 엄마, 그건 안 돼요. 우리 이제 곧 아이도 생길 것 같은데. 뭐, 지은이가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는데 2줄이 나왔대요. 다음 주에 병원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임신, 아이가 생긴다고? 이 상황에서 며느리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대담해졌다. 나한테 대놓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임신했으니까 더 이상 제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아기한테 뭐라도 생기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며느리는 임신을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리고 더욱 거침없이 돈을 썼다. 출산용품을 산다며, 산후조리원을 예약한다며, 아기방을 꾸민다며, 끝없이 카드를 긁었다. 민준이는 점점 야위어 갔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이 됐을 때였다. 나는 또다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또 빚이 생겼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 얼마야? 5천만 원이요. 이번엔 정말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빚이 생긴 건지.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5천만 원. 임신 중인데도 5천만 원의 빚을 만들었다고? 민준아, 지은이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기억이 안 난다고? 5천만 원을 쓰고 기억이 안 난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민준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며느리를 마주했다. 지은아, 5천만 원이 어떻게 생긴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마. 5천만 원을 쓰고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잖아.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요. 아기는 무슨,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아기한테 좋은 거야? 내 남편이 죽어라 일하는데 너는 돈만 펑펑 쓰고,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든 아니든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한테 간섭받을 이유 없어요.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배를 움켜쥐며 쓰러지는 척했다. 으아, 배야. 아기가 어떻게 되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민준이가 황급히 달려와서 며느리를 부축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은이 좀 내버려 두세요. 민준아, 너 정신 차려. 저 애가 지금 널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가세요. 지금 당장. 민준이가 나를 내쫓았다.
내 아들이.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울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나를 내쫓았다.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됐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사설탐정을 고용했다. 사설탐정을 고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평생 그런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었다. 중년의 남자 탐정이 나를 맞이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며느리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6년간의 일을 설명했다. 끝없는 빚,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 모든 것을.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알겠습니다. 며느님의 동선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해 보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나는 그 2주를 지옥처럼 보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혹시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나와서 만나시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탐정 사무소로 달려갔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놓았다. 어머님, 각오하세요. 이거 꽤 충격적일 겁니다. 말씀하세요. 뭐든 들을 준비가 됐어요. 탐정은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먼저 며느님의 동선입니다. 며느님은 거의 매일 특정 장소들을 다녀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백화점, VIP 라운지. 그리고 이상한 건 항상 같은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남자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설마 며느리가? 네, 이 남자입니다. 탐정이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한 남자가 친밀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다. 남자는 중년으로 보였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죠? 조사해 봤습니다. 이름은 강대호. 나이는 45.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기혼자예요. 기혼자? 네, 부인과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과는 약 4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다. 4년 전이면 며느리가 민준이와 결혼한 지 2년 후였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탐정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며느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고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며느님이 쓴 돈의 대부분이 이 강대호라는 남자한테 갔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며느님이 강대호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심지어 그의 빚까지 갚아줬어요. 지난 4년간 며느님이 만든 빚의 80%이 남자한테 쓰인 겁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을 다른 남자한테 갖다 바쳤다는 말인가? 그런데 더 기막힌 건요. 탐정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강대호라는 남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여자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업인 사람이죠. 며느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한테서 돈을 받아내고 있고요. 세상에, 며느님은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 돈을 퍼붓고 있는 거죠. 심지어 며느님 뱃속의 아이도. 탐정은 말을 잠시 멈췄다.
혹시 강대호의 아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로 쓰러질 것 같았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게 진실이었다고? 증거가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사진, 동영상, 금전거래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탐정은 파일을 내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파일을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다. 며느리가 강대호와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남자 옷을 사주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금전 거래 내역, 며느리의 카드로 결제된 수많은 내역들, 남자 명품 의류, 고급 시계, 골프용품, 심지어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강대호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 자료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내 아들이 6년간 죽어라 일하며 갚은 빚이 전부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였다. 며느리는 우리를 완전히 속였다. 아들을 속였고, 나를 속였고, 모두를 속였다. 돈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었다. 일부러 돈을 펑펑 쓴 거였다. 그것도 다른 남자한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이 사실을 민준이한테 알려야 할까? 아니면 혼자 처리해야 할까? 그러다가 문득 민준이가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30 넘은 어른이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 그 눈물은 이 배신 때문이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한다. 내가 직접 저 며느리를 무너뜨려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6년간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저 여자를 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김순애, 정신 차려. 넌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 남들 눈치 보고 참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넌 변해야 해. 나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법무법인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증거면 재판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게다가 며느님이 결혼 생활 중에 만든 빚도 민준 씨에게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며느님 개인의 불법 행위로 만든 빚이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들을 지킬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님, 이 문제는 민준 씨가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대신 할 수는 없어요. 알아요. 제가 아들을 설득할 겁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야.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와. 혼자. 지은이 말고 너 혼자만 와. 무슨 일인데요?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민준이가 왔다. 여전히 야윈 얼굴에 피곤한 표정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앉아. 나는 민준이를 소파에 앉히고 그 앞에 탐정이 준 파일을 펼쳤다. 민준아, 이것 좀 봐. 이게 뭐예요? 지은이에 대한 조사 자료야. 엄마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뭐? 엄마가 탐정을?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제 아내를? 일단 봐. 보고 나서 얘기해.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민준이 앞에 펼쳤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내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어. 이 남자 이름은 강대호. 기혼자야. 그리고 지은이가 지난 내년간 만든 빚의 대부분이 이 남자한테 갔어. 거짓말이죠? 아니야. 여기 금전거래 내역도 있어. 내가 죽어라 이래서 번 돈이, 내가 빚 갚느라 차까지 판 그 돈이 전부 이 남자한테 간 거야. 민준이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민준아, 현실을 봐. 지은이는 너를 이용한 거야. 내년간 너를 완전히 속인 거야.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른이 된 후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것이다. 엄마 저는 정말 지은이를 사랑했어요. 6년간 제 모든 걸 바쳤어요. 근데 민준아, 나는 아들을 꼭 안아줬다. 아들은 내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저 어떡해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확인해 봐야 해. 네? 어쩌면 강대호의 아이일 수도 있어.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민준이는 울고 나는 아들을 달래고 그리고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민준아,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 상황을 끝내자. 지은이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자. 엄마, 근데 어떡해요? 나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복수야. 우리가 당한 만큼 저 애도 당하게 할 거야.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 애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그날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참고 양보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된 전사였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어머니와 아들은 며느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더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복수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짰다. 먼저 며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한 번에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먼저 민준 씨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공동 명의로 된 것들을 정리하고 민준 씨 명의의 자산은 따로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나는 민준이와 함께 은행을 돌며 계좌를 정리했다. 며느리가 사용하던 공동카드는 모두 정지시켰다. 그리고 민준이 명의의 적금과 예금은 며느리가 손댈 수 없게 조치했다. 며느리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후 카드가 막히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카드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야? 아, 그게 한도 초과돼서 그래. 이번 달은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뭐? 한도 초과? 그럼 다른 카드 줘. 다른 카드도 다 막혔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이번 달은 좀 참아줘. 내가 빚도 갚아야 하고. 빚. 맨날 빚 타령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맞아.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는 카드가 막히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대호에게 돈을 퍼부어 왔는데 갑자기 돈줄이 막힌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우연을 가장해서 며느리를 만났다. 지은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뭔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기는 건강하고? 네, 건강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지은아, 요즘 민준이가 힘들어하더라. 빚 때문에.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누구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슬쩍 한마디 더 던졌다. 지은아, 혹시 다른 데서 돈을 빌린 건 아니지? 사채나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제대로 걸렸다. 그래, 알았어.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그럼 몸 조심하고. 나는 며느리를 남겨두고 나왔다. 며느리는 분명 초조해하고 있었다. 돈줄이 막혔으니까. 그리고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며느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대부업체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대호한테도 자주 연락하고요. 아마 돈이 급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어느 날 나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만났다. 며느리의 친정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나서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돈댁,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사돈댁.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은이에 관한 건데, 나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6년간의 빚, 그리고 바람까지. 사돈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여기 증거도 있어요. 나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사돈댁은 그 사진을 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 민준이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위자료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사돈댁은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지은이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에게 불려갔다. 그리고 한바탕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며느리는 모든 걸 부인했다. 바람도 돈도 전부 거짓말이라고 우겼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민준이는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도 함께 갔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보, 민준이가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왜?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민준이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다. 이혼 얘기.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닐까? 민준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강대호랑 바람 핀 거 나 다 알아. 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있어. 내년간 너 그 남자랑 만난 거, 내 돈으로 그 남자한테 퍼부은 거 전부 다 알고 있어. 민준이는 사진들을 며느리 앞에 던졌다.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조사했지. 6년간 나를 속인 대가야. 며느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대호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 사랑?
민준이가 비웃었다. 그 남자는 너만 상대하는 게 아니야. 동시에 여러 여자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야. 너 완전히 당한 거야. 거짓말. 대호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믿고 싶지 않으면 말고.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며느리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아기는 어떡하고. 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그 아기가 내 아기인지도 모르잖아. 당연히 당신 아기야.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겠지.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울고 소리 지르고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민준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6년간의 고통이, 배신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싫어. 절대 안 해. 그럼 재판으로 가자. 내가 불리할 텐데. 며느리는 계속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민준이는 단호했다. 그날 우리는 며느리를 남겨두고 집을 나왔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며느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역공을 시작했다. 먼저 며느리는 SNS에 글을 올렸다. 임신 중인 아내를 버리는 냉혈한 남편. 시어머니의 강요로 이혼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글에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민 내용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배가 불룩한 자신의 사진까지 올렸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남편 최악이네요.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 시어머니가 문제네. 전형적인 며느리 괴롭히기. 힘내세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민준이는 그 글을 보고 경악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지은이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해.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문제는 여론이었다. 사람들은 임신한 여자의 편을 들었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악인으로 몰아갔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의 회사에까지 연락했다. 여보세요. 저는 박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제가 임신 중인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해서요. 혹시 회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동료들도 소문을 듣게 됐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임신한 아내를 버린다며?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요. 그래도 임신했는데. 민준이는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회사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설명하겠는가. 그리고 며느리의 결정타가 날아왔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대문 앞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기만은 생각해 주세요.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했다.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저 임신 8개월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겠대요. 시어머니가 시켜서요. 아이고 저런.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집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화가 났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나는 밖으로 나갔다. 지은아, 그만해. 이웃들한테 민폐야. 민폐요? 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민폐가 문제예요?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다. 이웃 사람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도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봤다. 나는 억울했지만 여기서 진실을 다 말할 수도 없었다. 며느리는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다. 3시간 동안 우리 집 앞에 앉아서 울고 SNS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다. 지금 시어머니 집 앞입니다.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아기가 위험해요. 댓글들은 더욱 악랄해졌다. 저 시어머니 신상 털어야 함. 임신부를 저렇게 방치하는 건 범죄 아님.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집안에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역공을 펼칠 줄은. 민준이가 급히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아, 저 애가 저렇게까지.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저 애가 저러는 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예요. 민준이는 밖으로 나가서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지은아, 그만하고 일어나. 아기한테 안 좋아. 안 일어나. 당신들이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용서? 내가 내년간 바람 피운 건 어떻게 용서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이웃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바람. 저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려는 거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나 바람 안 폈어. 증거 있어. 내년간 강대호라는 남자랑 만난 증거. 내 돈으로 그 남자한테 퍼부은 증거. 다 있어. 이웃들의 시선이 변했다.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친정어머니를 봤다. 친정어머니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여기 사진도 있어. 민준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이웃들에게 보여줬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걷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이웃들은 경악했다. 세상에. 임신한 몸으로 저런 짓을. 아니, 그럼 뱃속의 아기는 누구 건데?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의 계획이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이웃들은 우리에게 사과했다. 오해했습니다. 사정을 몰랐네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역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며느리는 강대호와 함께 민준이를 협박했다. 여보, 나 강대호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근데 당신이 이혼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를 당신 아이라고 주장할 거야. 그리고 양육비 받아낼 거야. 전화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리고 SNS에 당신 얘기 더 퍼뜨릴 거야. 당신 회사도 난리 나게 만들 수 있어.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이혼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조용히 해줄게. 무슨 조건? 위자료 1억.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쓴 빚은 당신이 다 갚아. 그럼 나 조용히 사라질게.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나에게 알려줬다. 나는 분노가 치솟았다. 저런 뻔뻔한 1억을 달라고? 자기가 바람 피우고 빚을 만들어 놓고? 엄마, 어떡하죠? 절대 안 돼. 한 푼도 줄 수 없어. 우리는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다. 변호사님, 저 애가 이렇게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협박은 범죄입니다. 녹음하셨어요. 네, 녹음했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님이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유리한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며느님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며칠 후 며느리는 강대호와 함께 민준이 회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민원을 넣었다. 박민준 씨가 임신한 아내를 학대합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회사는 난처해졌다. 결국 민준이는 인사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민준 씨,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저는 합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민준이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인사팀은 자료를 검토한 후 민원을 기각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고
소문은 계속 퍼졌다. 민준이는 점점 지쳐갔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민준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끝날까요? 지은이가 계속 이러는데. 끝나. 반드시. 엄마가 끝낼게. 나는 아들을 다독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끝을 내야 할 때다. 며느리의 역공은 거셌다.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진실은 곧 폭로될 것이다. 며느리와의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양측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이제는 법정에서 결판을 내야 할 때였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 법원의 조정실에서 우리는 며느리와 마주 앉았다. 며느리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양측 모두 합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상처만 깊어집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합의할 의향이 있어요. 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 이 조건이면 조용히 이혼해 줄게요. 우리 변호사가 말했다. 위자료는 오히려 저희가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은 피신청인이니까요. 무슨 부정행위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충분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사진, 금전거래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제 배 속의 아이는 민준 씨 아이예요.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하시죠. 싫어요. 아기한테 해로울 수 있어요. 출산 후에 하면 됩니다. 조정위원이 개입했다. 일단 출산 후에 친자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육비 문제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피신청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금액은요? 3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3천만 원요? 제가 3천만 원을 내라고요? 말도 안 돼.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럼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는 좌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조정은 결렬됐다. 며느리가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다. 재판 준비를 하던 중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어머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며느님이 출산했습니다. 벌써요? 예정일이 한 달 남았는데? 조산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아기 피부색이 민준 씨나 며느님과 전혀 달라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혹시 강대호라는 남자의 피부색을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해 봤습니다. 강대호는 피부색이 밝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럼 대체 누구 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탐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며느님이 만난 남자가 강대호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적어도 3명 이상의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강대호는 그중 한 명일 뿐이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중 한 명이 외국인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남자예요. 이름은 오비. 며느님이 1년 전부터 만나던 남자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네, 오비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렸다. 민준이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야. 그럼 지은이가 나한테 한 짓은 대체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며칠 후 우리는 병원으로 갔다. 며느리가 아기와 함께 입원해 있었다. 며느리는 우리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왜 왔어요? 아기 보러 왔어. 나는 신생아실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아기를 봤다. 확실히 피부색이 달랐다. 민준이나 며느리와는 전혀 닮지 않은 어두운 피부의 아기였다. 지은아,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아기는 누구 아이야? 민준 씨 아이죠. 거짓말하지 마. 이 아기 피부 좀 봐. 우리 집안에 이런 피부색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유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 넌 강대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만났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오비라는 남자. 알지? 순간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다 알아. 내가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이 아기가 누구 아이인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난 것이다. 민준아, 나는 아들을 봤다. 넌 이제 자유야.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다. 며느리는 홀로 병실에 남았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며느리의 거짓말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 편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가 출산한 지 일주일 후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강대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애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강대호라고 합니다. 최지은 씨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며느리의 정부가 나한테 왜 전화를 한 걸까?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강대호를 만나기로 했다. 조심스러웠지만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강대호는 생각보다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명품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어머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강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도 최지은 씨한테 속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지은 씨를 이용하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지은 씨가 쉬운 상대처럼 보였거든요. 강대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은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강대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었다. 지은 씨는 사실 전문적인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맨스 스캠? 네.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그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강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은 씨는 저한테도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을 안 주면 제 아내한테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세상에. 저뿐만이 아닙니다. 오비라는 남자, 그리고 최소 5명 이상의 남자들이 지은 씨한테 똑같이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협박당하고 돈을 뜯겼죠.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며느리가 그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기꾼이었다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강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은 씨의 본명은 최지은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본명은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며느리의 전과 기록이 적혀 있었다. 사기죄로 2번, 횡령죄로 1번. 총 3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기록이 있었다. 이수진. 아니, 지은 씨는 출소 후에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를 타깃으로 삼았던 거죠. 민준이를 처음부터 노린 거였다고요? 네. 민준 씨는 성실하고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었죠. 지은 씨한테는 완벽한 타깃이었던 겁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6년간 우리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네. 지은 씨는 민준 씨의 신용으로 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들한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서도 돈을 뜯어냈고요.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강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 양심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속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 아이는 제 아이도 아니고 민준 씨 아이도 아니고 아마 오비의 아이일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며느리가 아니, 이수진이가 전문 사기꾼이라는 증거? 네, 여기 다 있습니다. 강대호는 USB를 내밀었다. 지은 씨와 다른 남자들의 대화 녹음, 돈 거래 내역, 협박 문자 내역 모두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의 전과 기록과 개명 서류도요. 나는 USB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대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다. 며느리의 치밀한 사기 행각,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한 협박과 공갈, 그리고 개명 전의 전과 기록까지.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큰일입니다. 며느리가, 아니, 이수진이가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모든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요? 네.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공갈죄.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는 집행유예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으니 실형은 확실합니다. 나는 민준이를 불렀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렸다. 민준이는 말을 잃었다. 충격이 너무 컸다. 엄마, 그럼 저는 6년간 응, 넌 완전히 속았던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배신감, 분노, 허무함.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민준아, 이제 끝낼 시간이야. 저 여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공갈죄, 사칭죄. 모든 혐의를 다 적어서 며칠 후 이수진은 경찰에 체포됐다. 병원에서 아기와 함께 있던 그녀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다. 저 아무 잘못 없어요. 저 억울해요. 이수진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하나하나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다. 6년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수진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재판정에서 이수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피고인 이수진은 개명 전 이름으로 사기죄로 2번, 횡령죄로 1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민준 씨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결혼 후 6년간 체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며 로맨스 스캠을 저질렀고 이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는 박민준 씨를 포함하여 총 8명입니다. 재판장이 이수진을 바라봤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이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다. 저는 평생 남한테 속고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20살 때 처음으로 남자한테 속아서 빚을 떠안았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세상은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속이는 쪽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후회처럼 보였다. 민준 씨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 박민준에게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이수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와 민준이는 법정을 나왔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엄마, 드디어 끝났네요. 그래, 끝났어. 민준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6년간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민준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밝아졌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기뻤다. 이제 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수진이 낳은 아기는 친부인 오비가 데려갔다. 유전자 검사 결과 확실히 오비의 아이였다. 오비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책임지기로 했다. 강대호는 이 사건 이후로 아내와 이혼했다. 그는 나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저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냥 그가 정말로 새로 시작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6개월 후 나는 내 인생도 다시 돌아보게 됐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나는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요가 학원에 등록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뭐? 제가 만나던 그 사람이요. 프로포즈 했어요. 그 사람도 승낙했고요. 나는 순간 걱정이 됐다. 또 이수진 같은 사람이면 어쩌나.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만나보세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진행할게요. 며칠 후 나는 민준이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름은 서연이. 32살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연희는 밝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이수진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연희는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계획도 숨김없이 얘기했다. 어머니, 저도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전 아내 얘기.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시는 것도 당연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연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제 신용정보 조회 결과예요. 그리고 제 통장 거래 내역, 재산 증명서. 모두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확인하시고 싶으신 거 다 확인하세요. 나는 그 서류들을 보며 놀랐다. 연희는 정말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줬다. 연희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안심하셔야 제가 마음 편하게 민준 씨랑 결혼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나는 그 순간 연희를 믿기로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연희는 진심이었다. 1년 후 민준이와 연희는 결혼했다. 작고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다. 결혼식 날 민준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엄마 사랑해요. 민준이는 나를 꼭 안아줬다. 나는 그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도 결국엔 빛이 있다는 것을. 6년간의 악몽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왔다. 나는 이제 평생 개미처럼 일만 하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켜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의 여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행복하다. 이수지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강대호는 작은 식당을 차려서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가끔 민준이한테 안부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오비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한다.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 민준이와 연희는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나는 곧 할머니가 될 것이다. 이번엔 진짜 할머니로. 나는 오늘도 요가 학원에 가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봉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가끔 민준이네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는다. 연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한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범한 일상.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6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한다. 김순애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미소 짓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김순애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6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아들을 구해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배신. 하지만 동시에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도. 어떤 시련이 와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방커피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